세계가 아직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KF-21 보라매가 이제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수직이 착륙 기능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술은 미국의 F-35B처럼 한정된 몇몇 국가만이 보유한 초정밀 시스템으로 그 난이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한국은 이 분야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한국은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그 시작이 바로 KF-21이었다. 단순히 공중에서 적을 제압하는 전투기가 아니라 한반도의 특수한 지형과 작전 환경에 맞춰 어디서든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는 차세대 플랫폼을 구상한 것이다. 이 개념이 공개되자 주변국들은 놀라움과 경계심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중국은 즉각적으로 그만해라. 그런 개발은 불안정하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강한 견제를 시작했다. 사실 수직이 착륙 기술은 단순한 기계적 구조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항공역학, 추진 제어, 재료공학, 그리고 열관리 시스템의 총합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그 복잡한 과정을 독자적으로 구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세계 방산업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KF-21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엔진이었다. 미국의 기술 통제와 수출 제한으로 인해 F-35B의 리프트팬 같은 장치를 도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택했다. 엔진 내부의 열을 분산시키며 추진력을 수직으로 변환시키는 한국형 벡터 노즐 시스템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이 방식은 기존 서방의 수직이 착륙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다. 이러한 기술적 시도는 단지 항공기 하나의 진화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이제 세계 군사기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KF-21이 단순히 전투기의 이름이 아니라 한국 기술력의 자존심이자 국가적 도전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전 세계가 궁금해한다. 한국은 어떻게 단기간에 이런 복잡한 수직이 착륙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었는가? 그 배경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항공기 개발 경험, 그리고 방산 자립을 위한 집념이 있었다. KAI와 ADD 연구진들은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반복하며 한계를 넘어서는 추진 제어 알고리즘을 완성시켰다. 그 결과 KF-21의 후속 개량형은 활주로가 없는 전방기지에서도 운용 가능한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 기술이 공개되자 가장 강하게 반응한 곳은 단연 중국이었다. 왜냐하면 수직이 착륙 기능을 갖춘 KF-21은 동북아의 공중전력 균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이 능력을 실전화할 경우 한반도 주변 해역 어디서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중국은 이를 전략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자국 언론을 통해 연일 한국의 기술 개발을 견제하는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의 반응은 단호했다. 우리는 우리의 길 간다. 이 한마디로 요약되는 철학이 바로 오늘의 KF-21을 만든 정신이었다. 이 신념은 단순한 기술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는다. 오직 스스로의 능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KF-21의 진화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적 서사였다. 처음 이 전투기의 청사진이 공개되었을 때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한국이 과연 독자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그 질문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 한국은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였다. KF-21의 기본형은 처음부터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단순히 4.5세대 전투기로 머물 것이 아니라 미래에는 수직이 착륙, 무인화, 스텔스 향상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 이러한 개념은 KAI 연구진의 오랜 비전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은 이미 개발 초기 단계에서 기체 하부 구조를 모듈화하여 향후 추진 시스템 변경에도 큰 개조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미래형 구조 설계야말로 오늘날 수직이 착륙 KF-21을 가능하게 한 첫 단추였다. 처음으로 수직이 착륙 개념이 내부 회의에서 제시된 것은 KF-21 시제기 2호 기가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직후였다. 일부 엔지니어들은 한국의 항공모함 계획, 그리고 도서지역 작전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할 때 VTOL,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기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또 다른 도전을? 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KAI 내부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KF-21의 동체 구조와 엔진 배치, 연료 공급 라인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존의 단일 추진축 대신 벡터 추력과 보조 압축팬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개념 모델을 구상했다. 이것이 바로 훗날 KVTOL 시스템으로 불리게 되는 기술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었다.
엔진 온도 1900도를 견디며 동시에 수직 추진력을 확보해야 하는 이 시스템은 단순히 설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다. 추진 제어 알고리즘, 공기역학적 안정성, 그리고 열 분산 장치 등 모든 것이 다시 설계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고 ADD와 KAI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으로 수천 번의 데이터 분석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 중이던 차세대 엔진 기술, 즉 국산 터보팬 개량형이 기존의 수직이 착륙용 리프트팬보다 더 효율적인 열 변환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수직이 착륙 기술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해야 하는 혁신적인 결과였다. KF-21의 진화는 그렇게 이론에서 현실로 옮겨졌다. 시제기 개조형에서 진행된 첫 번째 실험은 작은 스케일의 모델 테스트로 시작되었지만 예상 이상의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기체의 균형 유지 시스템과 연료 제어 반응 속도는 이미 F-35B의 초창기 모델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다. 이제는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나라로 변하고 있었다. 엔지니어들은 공군 실무진과 협력해 KF-21 VTOL형의 실전 운용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활주로가 파괴된 상태에서도 선악지형이나 함정 위에서 바로 이륙할 수 있는 작전 환경을 가정한 실험들이 진행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존재는 어느 순간 해외 군사 전문지와 정보기관들의 보고서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이 독자 VTOL 기술을 확보하려 한다. 라는 문장이 실린 첫 보고서는 곧바로 중국의 방산 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그 이후로 중국의 반응은 점점 더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한편 한국 내에서는 너무 빠른 도약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KAI의 핵심 개발진은 같은 대답을 했다. 우리는 단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오늘날 KF-21의 혁신적 진보를 상징하는 신념이었다. KF-21의 수직이 착륙 기술을 가능하게 한 가장 핵심은 단연 엔진 제어 시스템이었다. 단순히 추진력을 위로 돌리는 문제가 아니라 고온의 배기가스와 복잡한 기류를 정밀하게 조절해야 했다. 이때 한국 연구진이 내놓은 해법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독창적이었다. 바로 기존의 F-35B가 리프트팬과 단일 노즐의 결합으로 수직 추력을 구현한 것과 달리 한국은 노즐 자체를 세 축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미세한 각도 변화를 전자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 시스템은 처음에는 이론적 모델로만 존재했지만 2024년 후반부터 KAI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실험 엔진에서 그 가능성을 증명했다. 1900도의 고온 환경에서도 열팽 착류를 제어하며 기체 중심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설계된 복합 합금 노즐은 한국이 새롭게 개발한 내열 소재 덕분에 실현 가능해졌다. 이 합금은 기존 니켈 기반 슈퍼알로이보다 내열성과 내마모성이 각각 15% 이상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엔진 내부에서는 또 다른 혁신이 있었다. 한국형 터보팬 개량형은 단순히 고출력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공기 흐름을 다단계로 나누어 필요할 때만 수직 추진력을 분배하는 방식이었다. 이로써 에너지 효율은 극적으로 높아졌고 수직 이착륙 시 과열 문제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 기술은 외국에서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정밀 알고리즘 기반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기술의 진정한 핵심은 소프트웨어였다. KF-21은 수직 비행 시 센서와 자이로스코프, 그리고 엔진 제어 장치 간의 데이터 교환이 초당 수천 회에 이른다. 이 모든 계산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바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K-Flight Control Core였다. 이는 단순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으로 기체의 자세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제어하는 신세대 시스템이었다. 이 시스템의 위력은 2025년 초 비공개 실험에서 입증되었다. KF-21의 시험 기체가 모의 함성 환경에서 수직으로 이륙 후 정지 비행을 유지하는 동안 바람의 방향이 급격히 변했음에도 기체는 단 0.3초 만에 자세를 안정화시켰다. 이는 F-35B가 초창기 실험 때 보여준 반응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른 수치였다. 이 데이터를 확보한 한국 방산 관계자들은 이 장면을 한국 항공기 제어 기술의 독립선언이라 불렀다. 더 이상 외국의 엔진 모듈이나 제어 알고리즘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이 자체적인 항공기 운영 체계를 완성했다는 의미였다. 이 소식이 해외 정보망을 통해 흘러나가자 중국은 즉각 반응했다. 중국의 군사기술 포럼에서는 한국이 단독으로 VTOL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곧바로 미국과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이 가진 반도체, 센서, AI 통합 기술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평가하면서 상황은 반전되었다. 이후 중국의 반응은 노골적으로 불편해졌다. 중국 언론은 KF-21의 수직 이착륙 기술을 과장된 홍보라 비난했고, 일부 관영 매체는 한국의 방산 경쟁은 동북아 안정을 해친다라는 논평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곧바로 자국의 J-31 전투기에 수직 이착륙 모듈 연구팀을 신설했다는 사실이 내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한국은 이런 반응에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더욱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었다. KF-21의 후속 연구 단계에서는 수직 이착륙 중 기체의 구조적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소복합 소재 변형 제어 구조체가 도입되었다. 이 기술은 단순한 항공 소재가 아니라 기체가 받는 진동과 여력력을 실시간으로 흡수, 분산시키는 지능형 구조체였다. 그 결과 KF-21은 수직 비행 중에도 소음과 진동이 크게 감소했고 기체 내부 전자장비 안정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한국은 이제 VTOL 기술을 단순한 비행 기술이 아니라 전체 항공기 시스템 혁신의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KF-21은 단순히 F-35B를 따라가는 전투기가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수직 이착륙 체계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 말이 바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었다. 한국의 도전은 이제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곧 현실이 되고 있었다. KF-21의 수직 이착륙 기술 소식이 본격적으로 알려지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국가는 단연 중국이었다. 중국은 이미 자체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인 J-20과 J-31을 통해 세계 5세대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었지만 수직 이착륙 기술만큼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투기 개발 후발주자에 불과하던 한국이 그 벽을 뛰어넘는 기술을 현실화하기 시작하자 중국의 방산 관계자들은 충격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즉각적으로 움직였다. 한국의 수직 이착륙 기술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KF-21은 과대평가된 프로젝트다 라는 비난성 기사가 쏟아졌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시기에 중국 내부의 항공산업 관계자 회의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갔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엔진 제어 알고리즘이 실제로 구현되었다면 이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며 경고를 보냈다. 이 보고서는 곧 인민해방군 공군과 해군에 전달되었고 그 직후 중국의 방산연구소 몇 곳에 긴급 기술 검토 명령이 내려졌다. 중국은 공개적으로는 KF-21을 깎아내렸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한국이 VTOL 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은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항공모함 전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특히 독도, 제주도, 울릉도 등 전략 거점에서 수직 이착륙 전투기가 운용된다면 중국의 동중국해 진출로는 즉시 감시와 제약을 받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전략 지형의 균형이 바뀌는 문제였다. 중국의 군사 전문 포럼에서는 한국은 미국의 그림자 속에서 성장했지만 이제는 그 그림자를 넘어서고 있다. 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평가는 베이징 당국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중국은 대응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째는 정보전, 둘째는 기술전이었다. 중국의 인터넷 포털과 소셜미디어에는 KF-21 관련 허위 정보가 퍼지기 시작했다. 한국은 엔진을 직접 만들지 못한다. KF-21은 단지 조립 수준의 전투기다 같은 문구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곧바로 반박했다. 유럽의 방산 분석기관들은 한국은 이미 엔진 내열 테스트에서 1950도의 임기온도를 돌파했다며 오히려 중국보다 앞선 연구 결과를 보유하고 있음을 명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 저널에도 실렸고 중국의 체면은 한층 더 구겨졌다. 이때부터 중국은 또 다른 대응을 준비했다. 바로 자국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인 FC-31, 일명 J-35에 수직 이착륙 기능을 추가하려는 연구를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 이전의 속도였다. 리프트팬 제작과 제어 알고리즘, 그리고 열분산 소재가 모두 병목 상태에 부딪혔다. 결국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러시아와의 기술 교류 가능성까지 타진했지만 러시아 또한 자국의 야크 시리즈 이후 VTOL 연구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였다. 그 사이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중국의 언론이 비난 기사를 쏟아낼 때마다 한국의 연구소에서는 또 하나의 실험 데이터가 완성되었다. KAI의 한 연구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의 말이 요란할수록 우리는 더 정확하게 우리의 목표를 향해 간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격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이기술 자립이라는 목표를
완전히 실현해버리는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중국은 기술력보다 규모로 경쟁해왔다. 하지만 한국은 규모보다 정밀함으로 승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KF-21이 상징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결국 중국은 자신들의 언론 보도를 통해 KF-21은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내부 문서에서는 한국의 기술은 이미 실험 단계를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두 얼굴의 태도였다. 그들은 겉으로는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동북아의 군사 균형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중국의 야심과 한국의 도전이 충돌하는 지점, 바로 그 중심에 KF-21이 있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안전한 수직 이착륙기를 실전 배치한다면 동아시아의 하늘은 누가 지배하게 될 것인가? 중국이 흔들리는 사이 세계 각국의 시선은 빠르게 한국으로 쏠렸다. 미국은 처음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곧 한국의 기술적 진보가 단순한 카피가 아닌 완전히 독립적인 체계임을 인지했다. 미국 국방부의 분석 보고서에는 KF-21 VTOL은 F-35B 이후 세계 최초로 실질적 기술 자립을 달성한 사례라는 문장이 기록되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일본은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일본 또한 F-35B를 기반으로 항공모함형 작전을 강화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미국의 기술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이 독자적으로 VTOL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것을 실제 운용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에게 위협적이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은 이미 기술적으로 우리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는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공중전력의 세력 구도가 바뀌는 신호였다. 유럽에서도 KF-21의 행보를 주시했다. 특히 영국과 이탈리아는 자국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템페스트와의 기술 교류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KF-21이 독자 VTOL 기술을 보유한다면 향후 공동개발이나 부품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몇몇 유럽 항공기 부품 업체들은 이미 한국의 기술 제휴 의사를 타진했다. 한국은 이제 수입국이 아니라 공급국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나토 내부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은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산 협력 분야에서는 사실 상동맹급 파트너로 격상되었다. KF-21의 기술력은 동유럽 국가들의 군사 현대화 모델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이 KF-21 기반 기술 도입을 검토했고 이 움직임은 미국조차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이런 국제적 주목 속에서 한국은 오히려 조용했다. KAI는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며 우리는 시장의 평가보다 기술의 완성을 우선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들의 자신감은 확고했다. 이미 실험 데이터가 그들의 말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KF-21 VTOL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다목적 운용성이었다. 기존 전투기들은 이착륙 조건이 까다로워 활주로가 필수였지만 KF-21 VTOL형은 활주로가 파괴되거나 없는 환경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했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공군력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의미였다. 미국조차 이 부분에서 한국의 접근 방식에 관심을 보였다. 미 해병대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한국이 그들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한 시스템은 전술적으로 매우 현명하다라고 평가했다. 일본 역시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자국의 이즈모급 항공모함에 KF-21 VTOL형이 배치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미국의 F-35B 추가 공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조치가 오히려 한국 기술의 가치를 더 부각시켰다. 세계는 이제 묻기 시작했다. 한국은 언제 KF-21 VTOL을 실전 배치할 것인가? 한국 정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는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일정대로 진행 중이다. 라고만 밝혔다. 그 말 한마디가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들썩이게 했다. 이와 동시에 중동 국가들 역시 한국에 큰 관심을 보였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등은 한국형 VTOL 기술을 공동 개발하거나 면허 생산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자국 방공망의 미래였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단 한 가지를 증명해냈다. 기술력은 단순히 예산이나 인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집념의 결과라는 것이다. KF-21의 등장은 그 사실을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이제 세계는 인정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새로운 항공기 시대를 여는 선도국이다. KF-21 VTOL 기술은 그 상징적 출발점이 되었고 미국과 유럽의 군사 분석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아시아의 하늘은 한국의 손끝에서